오늘은 좀 이상한 미스터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1원까지 치솟았어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약한 원화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같은 달에 이 나라는 수출로 87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예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 흑자만 1019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을 5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경상수지는 36개월 연속 흑자고 외환 보유액은 4,270억 달러로 세계 12위고요. 교과서대로라면 이런 나라의 돈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달러를 역대급으로 버는 나라의 돈이 왜 역대급으로 약할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번 달러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2의 IMF라는 공포까지 1997년과 데이터로 정직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일본은행과 연준회의가 연달아 있는 슈퍼위크라 지금이 딱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먼저 얼마나 약한지 실측부터 하죠. 2024년 9월만 해도 환율은 1310원이었습니다. 그게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2025년 초 1450원을 넘었고 2025년 연평균이 1421원으로 연평균 기준 사상 최악을 기록했어요. 올해는 더 가팔랐습니다. 3월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터지면서 1,500원을 처음 뚫었고 4월에 잠시 1,400원대로 돌아왔다가 5월 중순부터 1,500원 위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야간 거래에서 1,561원. 올해 2분기 평균이 1,491원인데 이건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분기 최고치입니다. 역대 세 번째 1,500원대 시대가 온 거죠. 97년, 2008년 다음으로요. 균형을 위해 두 가지를 짚을게요. 첫째, 원화가 아시아 최악은 아닙니다. 인도 루피가 더 약해요. 다만 최하위권인 건 맞습니다. 둘째, 오늘 12일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1,520원 안팎으로 내려와 있어요. 주말 서명식이 성사되느냐가 단기 변수입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말합니다. 무역 흑자국의 통화는 강해진다.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은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5월 수출 877억 달러 사상 최대, 1월부터 5월 누적 흑자 1,019억 달러로 2017년의 연간 최대 기록 952억 달러를 이미 넘었습니다. 4월 경상수지는 283억 달러로 역대 2위였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달러가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오죽하면 미국 재무부조차 올해 초 환율 보고서에서 지금 원화 환율은 한국의 강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해요. 달러가 부족해서 원화가 약한 게 아닙니다. 번 달러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한국에 있는 돈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왜 그러는 걸까요? 단기 범인과 구조적 범인을 차례로 잡아보겠습니다. 단기 범인부터요. 그 전에 흔한 오해 하나를 깨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서 그렇다는 설명이요. 사실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 안팎으로 완만한 수준이에요. 최근 한 달 원화 절하폭은 달러 강세폭의 약 4배였습니다. 원화 고유의 약세라는 뜻이죠. 그럼 누가 원화를 팔았느냐? 첫째, 외국인입니다. 코스피에서 23거래일 연속 72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연간으로는 120조 원 규모입니다. 주식 판돈을 달러로 바꿔나가니 환율을 직접 밀어 올리죠. 둘째, 6월 5일 미국 고용 쇼크입니다. 신규 고용이 예상의 2배로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커녕 올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바뀌었고 달러와 미국 금리가 같이 튀었어요. 셋째, 3월에 터진 미국-이란 전쟁과 유가 100달러.
1,500원 첫 돌파의 방아쇠였습니다. 넷째, 엔화가 160엔까지 약해지면서 원화도 함께 끌려 내려갔고요.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시점에 환율 상승의 4분의 3은 대외 요인이라고 분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기 요인들이 다 지나가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진짜 이야기, 구조적 달러 유출입니다. 4개의 경로가 있어요. 첫째, 서학개미.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5월 말 기준 2,036억 달러, 약 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한 가지 정확히 하자면 최근 2달은 오히려 소폭 순매도였고 잔고 급증은 주가 상승 덕이에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쌓인 이 거대한 구조 자체가 한국의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간 증거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3,600조 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상시적인 달러 수요를 만듭니다. 셋째, 기업입니다. 한미 합의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가 잡혀 있고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지고 있어요. 넷째, 가장 직접적인 것, 수출 기업들이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걸 기대하며 달러로 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5대 은행 기업 달러 예금이 2달 새 87억 달러나 늘었고 금융당국이 직접 경고까지 했습니다. 국채연구원 KDI의 진단도 같습니다. 달러 자산 수요 증가가 구조적인 원화 절하 압력이라고요. 이승원 전 한은 부총재의 한 줄이 전곡을 찌릅니다. 1997년은 빚 갚을 달러가 없어서 위기였다. 지금은 투자하려고 달러를 사는 것이다. 돈의 흐름이 바뀐 시대다. 자, 그럼 무서운 질문. 이러다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댓글과 커뮤니티에 이 공포가 가득합니다. 1997년과 데이터로 정직하게 비교해보죠. 1997년 12월, 환율은 장중 1995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였어요. 지금은 4,270억 달러입니다. 108배예요. 그때는 단기 외채가 보유액의 241%라 갚을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43%입니다. 그때 한국은 순채무국이었지만 지금은 해외에 빌려준 게 더 많은 순채권국이에요. 순대 외자산이 7,536억 달러입니다. 그때는 적자국이었고 지금은 36개월 연속 흑자국이고요. 결정적으로 제도가 다릅니다. 1997년엔 사실상 고정환율을 보유액으로 방어하다가 실탄이 떨어져 파산했어요. 지금은 변동환율제라 환율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 조절판입니다. 부도 위험을 재는 CDS 프리미엄도 30에서 40bp 수준으로 이기 때의 수백 bp와는 자릿수가 달라요. 그래서 결론. 신뢰할 만한 기관 중에 국가부도를 경고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2의 IMF 공포는 데이터상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 없다는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다른 데서 청구되고 있거든요. 그 청구서가 바로 느린 출혈입니다. 부도처럼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모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요. 첫 번째 출혈은 물가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3.1%로 2년여 만에 최고로 튀었어요. 3월 2.2, 4월 2.6, 5월 3.1로 석 달 연속 가속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린 결과예요. 4월 생산자 물가는 한 달에 2.5% 올랐는데 이건 28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원자재 공급 물가는 28%나 뛰었고요. KDI 분석으로는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하면 물가를 0.24%포인트 더 밀어올립니다. 그리고 환율이 물가로 전가되는 데는 서너 개월 시차가 있어서 하반기에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출혈은 구매력입니다. 해외여행, 유학생 송금, 수입 식료품, 같은 원화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혈, 통화정책이 묶여버렸습니다. 내수와 부동산 PF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가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이요. 먼저 인물부터 업데이트하죠. 한국은행 총재가 4월에 바뀌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경제고문을 지낸 신현송 총재가 취임했어요. 그리고 취임 2달 만에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오늘 6월 12일 한국은행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들으셨나요?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8번연속 동결하던 한국은행이 이제 다음 달 7월 1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력해진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쏠림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과 의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 원화 약세 압력이 줄어듭니다. 물가도 잡고요. 물론 대가가 있어요. 부동산 PF와 내수엔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환율이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통째로 뒤집은 겁니다. 이게 1530원의 진짜 무게예요. 그럼 이 환율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통념을 채점해보죠. 환율 오르면 수출주가 좋다는 공식부터요. 결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가장 깨끗한 승자는 조선과 방산입니다. 수주도 결제도 달러인데 생산은 국내라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이익이 돼요. 그런데 반도체는 어떨까요? 의외로 절반만 진실입니다. 메모리는 어차피 달러로 표시해 파는 물건이라 환율이 올라도 더 잘 팔리는 효과는 없어요. 장부상 환산 이익만 생깁니다. 삼성전자 공시 기준으로 달러가 5% 오르면 세전이익 약 3,653억 원. 큰돈 같지만 연간 이익의 한 자릿수 %죠. 게다가 미국 공장 투자비도 달러라 비용도 같이 늘어요. 자동차는 더 복잡합니다.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31%나 줄었는데 관세 비용 1조 6천억이 환율 효과를 압도했거든요. 패자는 명확합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에만 외화 환산 손실 8,651억 원, 순이익이 90% 증발했어요. 달러 빚 55억 달러에 기름값도 달러니까요. 석유화학은 나프타가 연초 대비 74% 올랐고 식품은 2분기부터 곡물 원가 충격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골이 중소기업이에요. 조사 기업의 40%가 환율 피해를 호소했고 88%는 환해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익분기 환율이 1,363원인데 지금 1,530원입니다. 이번엔 우리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 이야기입니다. 여기 묘한 역설이 있어요.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5월 말 2,036억 달러, 약 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1년 전 1,500억 달러에서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 서학개미들 이번 환율 급등의 승자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이 오른 데다 달러 자산이라 환차익까지 이중으로 벌었거든요. 1,370원대에 환전에 들어간 분들은 환율에서만 10% 안팎을 벌었습니다. 해외 자산이 원화 약세의 보험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환전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17년 만에 가장 비싼 달러를 사는 거니까요. 시중은행 전망다수는 연말 1,400원대 회기를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환전한 돈은 환율에서만 7에서 8%를 잃습니다. 주식이 그만큼 올라도 본전이라는 거죠. 실제로 6월 들어 5대 은행 달러 예금이 23억 달러나 급증했는데 당국은 이런 막차 환테크를 투기 과열로 보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보유자에겐 보험이었던 달러가 신규 진입자에겐 고점 추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서학개미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환율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 주가 진짜 분수령입니다. 중앙은행 슈퍼위크예요.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 일본은행 BOJ 회의입니다. 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확률이 약 80%로 점쳐져요.
성사되면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금리 1% 시대입니다. 변수가 하나 있는데 우에다 총재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소통 변동성엔 주의가 필요해요. 바로 이어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FOMC입니다. 동결이 96% 이상으로 유력하지만 진짜 재료는 점도표예요. 연내 인하 전망을 유지하느냐, 지워버리느냐. 시나리오는 이렇게 갈립니다. BOJ가 올리고 연준이 비둘기적이면 엔화가 반등하면서 원화도 함께 강해져 1,500원 아래를 시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엔캐리 자금이 급하게 청산되거나 점도표가 매파적이면 리스크오프로 1,570원, 나아가 1,600원 상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전망도 정확히 갈려 있어요. KB는 1,600원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나은행은 1,560원이 고점, 지금은 오버슈팅. 우리은행은 1,570원 위는 저항선이 없어 1,600원도 배제 못한다. 여기에 주말 미국이란 종전 서명식이 성사되느냐는 와일드 카드까지. 다음 주는 정말 다이내믹할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를 구분해보죠. 있는 카드. 첫째, 말의 개입입니다. 6월 8일 외환당국이 공식 구두 개입을 했어요. 원문 그대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실제로 이 발표 후 환율이 1,555원에서 1,530원대로 진정됐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카드. 한국은행과 650억 달러 외환 스왑이 연말까지 연장됐고 환해지도 가동 중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살 때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게 해서 수요를 줄이는 거죠. 셋째, 7월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으로 개장돼 역에 NDF 투기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고요. 그리고 방금 본 금리 인상 카드까지. 없는 카드도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한미 통화 스왑이 없습니다. 2008년에 300억 달러, 2020년에 600억 달러와 달리 작년에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했어요. 둘째, 변동환율제에서 외환 보유액은 특정 레벨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IMF도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방지에만 쓰라고 권고하죠. 셋째, 가장 근본적인 한계. 서학개미와 연기금과 기업의 구조적 달러 수요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30원 시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1,530원은 국가부도의 신호가 아니라 달러가 돌아오지 않는 구조의 가격표예요. 사상 최대로 벌지만 서학개미와 연기금과 대미투자와 미완전 달러로 빠져나가는 나라. 1997년처럼 빚 갚을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달러 자산을 원해서 생긴 약세입니다. 그래서 제2의 IMF 공포는 과장이지만 물가 3.1%라는 느린 출혈은 실제하고 그 출혈이 한국은행을 금리 인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5가지만 지켜보세요. 첫째, 다음 주 BOJ의 31년 만에 1%와 FOMC 점도표. 둘째, 7월 16일 하는 금통위의 첫 인상 여부. 셋째,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멈추는지. 넷째, 주말 미국이란 종전 서명식. 다섯째, 수출 기업의 달러 예금. 미완전 달러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게 전환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환율은 그 나라 돈의 인기 투표입니다. 지금 한국에 부족한 건 달러가 아니라 원화 자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돌아올 때 환율도 돌아옵니다. 오늘도 공포와 과장을 걷어내고 데이터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